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잖아요. 요구사항과 수행범위. 이번 시간에는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이 요구사항과 수행범위가 다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였어요. 요구사항 뭐였죠? 고객이 원하는 것. 수행범위. 고객이 원하는 것들 중에 우리한테 주어진 일정, 수행사한테 주어진 일정, 비용, 그 다음에 인력들로 할 수 있는 것,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수행범위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고 지금 분석하는 거는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 수행범위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무엇을, 발주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일정 비용, 투입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명 정하고 발라낼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지금 파악하는 겁니다. 요구사항과 수행범위가 다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먼저 그 자료들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고객과 미팅을 한번 하시고요. 그게 좋다라고 보고요. 먼저 어떻게 여러 자료들 중에 어떻게 찾아볼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있는 게 RFP인 거죠. 요구사항들이,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진행된 부분들은, 담긴 부분들은 RFP인데, RFP 분석하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바른손 카드, 그 청첩장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바른손 카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받은 RFP인데요. RFP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떠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요구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 요청 영역, 최소 환경, 방향 및 컨셉, 개발 부분별로 우리가 요청할 것들은 전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요 요구사항들 위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 개요, 이러한 계열사들이 있고, 이거는 이 프로젝트는 왜 진행하려고 하며, 일정은 어떻게 되고, 업무 현황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요구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사항들이 이제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 RFP에 담긴 요구사항을 제가 받았을 때 저라면 어떠한 부분들을 분석을 할 건지 그 내용들을 샘플로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PM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따라 보시죠. 요구사항이 있어요. 작업 요청 내역,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프로그램 다 해야 된대요. 저 같으면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 가능한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이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라면. 왜? 얘네들은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개발 업체야. 아니, 우리는 디자인을 잘해. 그리고 우리는 기획만 잘해. 또 우리는 기획이랑 디자인만 해. 그러면 이 4개 중에 안 하실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이거를 분석하시는 제안 PM이라고 하면 컨소시엄 가능한지, 다른 업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개발 업체인데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바른손 쪽에, 바른컴퍼니 쪽에 얘기를 했더니 컨소시엄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거나 보통은 마도라는 걸 세우죠. 일명 마더 아니에요. 마더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마도라고 일본 용어예요. 중개를 할 수 있는, 일본어 중에 중개라는 의미의 마도사 앞에서 월급마담식으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시키고, 그 입찰이 되면 그 업체한테 일정의 얼굴 마담 비용을 주고 수수료를 주고 이제 실제 수행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진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던. 근데 얘네들은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우리는 개발 업체인데 얘네들은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프로그램 다 해달래.
그럼 이거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하나. 그리고 자, 봅시다. 방향 및 컨셉이에요. 이 4개 사이트가 있고 얘네들이 있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포괄할 수 있는 기능 및 정책을 모두 담고 있고 백오피스에서 통합 운영 관리해야 된다는 게 RFP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포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체크하셔야 되죠. 이 각각 4개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4개 사이트에서 중복되는 기능들의 통합인 건지 아니면 충돌나는 정책들의 통합인 건지 그 통합이라는 의미 쭉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랑 이 발주사가 생각하는 용어랑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수행사 쪽에서 요구사항서를 분석을 할 때, 특히 RFP를 분석할 때에는 그 숨은 뜻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발주사에서 보통 RFP를 쓰면 자세하게 담지는 않아요. 러프하게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인하우스 쪽에서의 부분들이긴 하지만 우리 쪽에 수행사가 봤을 때 이 어떤 항목을 쓰면 수행사가 잘 안 돌아올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빼거나 나중에 집어넣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그 중복되는 기능들과 충동을 나는 정책은 뭐냐? 이 의미가 아니라면 포괄이 어떤 뜻이냐? 이런 바른손, 비엔즈, 더카드, 프리미어 페이퍼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얘네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능 및 정책을 모두 담고 있고 뭐 어떤 거를 담아야 되느냐의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각 사이트별 기능 명세서 정책서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서 누구에게 요청하면 되는 건지 있다면 없다면 이번에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정책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통 현실적으로 정책서 누가 만드느냐 발주사 쪽에서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 정책서를 만들었는데 만약 잘못되면 수행사가 책임지나요? 발주사 쪽가 책임지는데 그 전체적인 러프하다기 표현은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들은 그 발주사 쪽에서 정책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뭐 약관이든 정보 정책이든 이런 쪽은 발주사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오피스에서 통합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 백오피스가 현재 통합 운영 되고 있지 않다는 거냐? 아니면 일부가 통합되고 일부가 통합되어 있고 나머지 통합되어 있다는 거냐? 아니면 통합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이트별로 운영 관리 부서는 어디냐? 그리고 이번에 통합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통합되어야 하느냐? 기능적이냐? 서버 포함 시스템적이냐? 네트워크적이냐? 도메인 통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느냐? 도메인 통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게 어떤 뜻일까요? 그냥 발주사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이라고 텍스트를 넣었지만 수행사 쪽에서는 이게 최적화가 반응이라는 거냐, 속도가 빠르다는 거냐, 콘텐츠를 정리하다는 거냐, 육세를 개설하다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분석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시 주문 UI로 구성되어야 된다. 현재 전시 주문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모바일에 최적화된 전시 주문 UI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요구사항인 거예요. 그럼 현재 얘네들이 모바일에 최적화되지 않다고 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려고 하면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어떤 전시와 주문이 있어요. 그럼 이거보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UI를 뽑으려고 하면 현재 전시와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봐야 그거에 대한 UI 개선할 수 있잖아요. 현재의 전시 주문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접속할 수 있는 게스트 계정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전반적인 이런 게 되게 어렵죠. 전반적인 UI와 심플하고 직관적이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게 바른손에서 보는 심플의 정의가 뭐냐?
바른손 내부 또는 담당자가 개인적으로라도 UI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3개 이상. 체크, 이것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심플이 우리가 보는 심플이랑 고객사가 보는 심플이랑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용어 하나도. 그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혼 연령기의 여성 사연자 타겟에 맞게 구성한다. 결혼 연령기가 언제예요? 다 다를걸요? 사람마다. 여성도 다르고 남성한테도 다르고 물어보는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청첩장을 만든 회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결혼 연령기가 아닌 이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른손 카드 애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왜? 결혼할 때 청첩장을 만드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뇌피셜로 근래 어느 기사를 보니 또는 30대 중반 초반 이 정도일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아니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데이터 발주사 쪽에서 제일 잘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면 그 데이터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왜? 그 데이터 하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랑 발주사가 생각하는 그 데이터랑 다르면 우리의 제안에 대한 신뢰도가 확 낮아지는 거죠. 있다면 나이대 외에 어떤 데이터가 또 있느냐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샘플 투표 기능이 있대요. 타사 여기 있네요. 타사와 차별할 수 있는 UX 및 서비스를 제공해달래요. 바른손 카드에서 말하는 타사는 어디냐? 경쟁사인 거죠. 아마 오늘 강의에는 예전에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던 분도 있어요. 요거 얘기할 때마다 코카콜라의 경쟁사는 어딜까요? 펩시의 경쟁사는 어딜까요? 예전에 펩시랑 코카콜라랑 같이 제안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코카콜라 예전이에요. 한 17년, 8년 전. 17년, 8년 전에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코카콜라랑 펩시인데 펩시 쪽에서 PT를 할 때 경쟁사 분석이 코카콜라였어요. Why not? 예, 문제 없어요. 근데 코카콜라 가서 경쟁사 분석을 하는데 펩시를 했더니 이제 담당자가 펩시는 빼지 그러셨어요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장에서의 펩시의 경쟁사 코카콜라의 경쟁사는 펩시거든요. 우리 쪽. 근데 코카콜라 쪽에서는 펩시는 경쟁자로 생각을 안 해요. 동종 업계의 저 밑에 있는 애들이야. 근데 쟤네들이 우리랑 같은 업종이지 레벨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쟤네들을 경쟁사로 분석하지? 우리들의 경쟁사는 어디? 나이키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경쟁사인 거지. 펩시 쪽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인 거죠. 근데 저 밑에 있는 애들을 경쟁사라고 했으니 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이거에 대한 예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뭐냐? 우리를 생각하는 거. RFP를 왜 분석하는데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알려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사 맞아. 바른손 카드는 청첩장 뭐 이런 쪽이고 바른 컴퍼니는 그리고 업계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이거 딱 다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 현재 어떤 시점에 차별화가 없다고 보는 거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바른손 카드에서 말하는 차별화는 뭐냐. 차별화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화, UX적인 차별화인지 콘텐츠적인 차별화인지 UI에 대한 차별화인지 아니면 처음에 앱이나 진입을 했을 때의 차별화인지 그 차별화점을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요 한 줄인데 RFP에는 요 한 줄이지만 이 내용들을 체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손 카드에서 봤을 때 UX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카드 서비스는 어디냐. 이런 것들도 체크. 요게 나왔어요. 바른손 카드에서 UX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카드 서비스가 어디인지 받았어요. 걔네가 타사가 되는 거죠. 왜? 벤치마킹, 그러니까 얘네가 좋다라고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유치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될래요? 중복 쿠폰 기능 추가. 중복 쿠폰이 뭔지, 언제 필요한 건지, 현재 고객 스텝에 맞는 안내 제공. 고객 스텝이란 청첩장을 이용하고 구매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현재 스텝별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는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PM이시라고 하면, 이 RFP를 분석하는 PM이시라고 하면 이 내용들을 체크하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셔야 되는, 답을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여기는 개발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적으시다라고 하면, 낮다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들 분석할 필요 없죠. 개발 파트에 전달해서 체크사항들 해야 되는 거죠. 넘길 거 넘기고, 내가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석을 하고, 내가 분석할 수 없는 영역에 넘어서면 그 넘는 영역을 답변할 수 있는 다른 쪽에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할 때든 회의할 때 개발자 동석시켜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들어봐도 모르거든. PM이라고 다 하나요? 만약에 PM이 동석을 안 하면 이 자리에서는 바로 즉답이랑 즉석 문답이 가능한데, 내가 PM이라고 나만 참석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또 나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고객은 1을 얘기했는데 난 1-1로 개발 쪽에 전달을 해요. 근데 또 개발 쪽에서는 1-1에 대한, 그나마 1-1에 대한 답변이면 좋은데 쟤네들은 1-2를 답변을 줘요. 발주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나는 물어본 거 1을 물어봤는데 왜 답변은 1-2가 오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M이시라고 하더라도 분석이 어려운 부분들은 분석을 어디에 의뢰를 해야, 어느 쪽에다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 제안서에서, 그 제안 내용에서 바른 컴퍼니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달라고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안서와 제안 시한 완료 후에 해당 요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네들이 다 담겨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요구사항 분석하는 방법을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그 바른 컴퍼니에서의 RFP가 이렇게 왔고, RFP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발주사의 RFP는 두루뭉술하게 와요. 두루뭉술하게 오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구사항들을 체크할 때에는 그 두루뭉술한 부분들을 해석해서 풀어서 얘네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냥 여기에 콘텐츠 구성 있는데 현재 고객 시스템 맞는 안내 제공을 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체크를 한 거예요. 몇 개만 말씀드렸고, 아마 이 파일 아마 그 사진에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해야 되는 것들 다 기입을 했으니까요. 뭐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RFP만 있을까요? 아니면 제안서도 있어요. 지금은 구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축하려고 하는데 구축하는 경우가 RFP가 있으면 분석을 하시라는 거고, 제안서가 이전에 작성했었다. 그럼 제안서도 같이 자료니까 보시면 좋죠. 우리가 어떻게 제안했는지. 이 제안서에는 이거는 제안 요청서 뿐이고, 예.
제안서에는 우리가 무엇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걸 만들어주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담긴 문서가 제안서잖아요. 지금은 요구사항을 분석하는데 그 요구사항을 분석한 내용들이 담긴 자료들을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 자료가 RFP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안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료가 없다면 이런 거, 이 파일, 프로젝트 프로파일 파일을 엽니다. 여기다 기입을 하셔야 되죠. 회사명은 어떻고, 뭐 배경은 어떻고,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거고, 새롭게 추가되었으면 하는 메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 건지, 사이트 분석 툴이 있는 건지,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들이 어떤 느낌을 받기 원하는지,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들이 어떤 느낌을 받기 원하는지가 나왔어요. 세련되고 활발한 느낌, 차분하고 럭셔리한 느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RFP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자료가 없을 때 이걸 열었는데 여기에 고객이 세련되고 활발한 느낌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디자인 컨셉이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달라 디자인 컨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look and feel, UI, UX, 레이아웃이 마음에 드는 3개 적어왔어요. look and feel, UX, UI, 레이아웃 여기에 3개를 적었어요. 고객이, 발주사가.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벤치마킹 하면 되죠. 왜? 고객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가 뇌피셜로 만약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경쟁사는 이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사이트 방문자, 직업군, 연령층, 성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발주사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피셜은 노라는 거죠. 수행사 쪽에서는.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 동일사업군에서 경쟁사로 판단되는 업체 아까 그 경쟁사의 샘플에서 코카콜라, 펩시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 추천합니다. 이러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 프로필 여셔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위시캣이라는 중개업체죠. 중개업체에서 처음 계약을 할 때 저희는 발주사였고 위시캣이라는 업체와 크몬 같은 업체인데 요즘 근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건 IT 쪽에 요즘 IT 글들 많이 들잖아요. 그 요즘 IT가 위시캣에서 발행하는 IT 뉴스레터인 거죠. 그 업체가 발행하는 그 업체에서 발주사랑 수행사랑 처음 미팅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체킹을 해야 됩니다 라고 문서가 저한테 준 거예요. 처음에 미팅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파일도 미리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면 이 자료들을 여셔서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나 두 개씩 하시면 그게 요구사항 분석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요구사항 분석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 정부에서는 요구사항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기능 요구사항, 성능,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할 게 많죠.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기능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프론트 쪽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구사항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파악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체크해서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요구사항이 되게 많다. 기능적인 부분들, 특히 프론트 쪽만 체크하지 마시고 백엔드 쪽, 시스템,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하시면 좋고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가이드가 뒤쪽에 나와서 샘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를 하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그렇게 좀
많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혼동되는 이유 그런 게 좀 방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도 이런 형태로 많이 작성합니다. 요구사항 번호 있고 세부 내용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주사 PM인데 요구사항을 써야 된다. RFP 써야 된다.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것도 여셔도 되고요. 수행사 PM인데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럼 요거 여셔서 어떻게 요구사항들이 작성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아마 체크하신 다음에 보시면 요구사항을 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구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을 먼저 살펴보고 요구사항의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질문 리스트를 만듭니다.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발주사한테 보내죠. 그럼 발주사는 그 질문 리스트를 보고 답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답변에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회의를 요청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수행사일 경우에 대면이나 비대면 회의하기 전에 고객의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높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은 저희 쪽 제가 되는 회사는 부동산 쪽 회사인데요. 점포 쪽의 직방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포 매매하는 광고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서 국내 1, 2위 정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저희 팀 막내가 개발자 19년 차입니다. 근데 다 풀스택 개발자들인데 그 친구들이 업체들 2-3개 정도를 관리를 해요. PM으로 있고 저는 8개에서 9개 정도의 업체들, 그 친구들은 2-3개 정도 하고 저는 전체 외주 발주 관리를 8개에서 9개 정도 하는데 서비스 우리가 외주를 줄 때 발주를 할 때 수행사에서 우리 쪽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봐요. 저희 쪽 그 사이트 리뉴얼 맡겼는데 여기 보시면 화면 검토 의견 오차에 저희가 준 거예요. 화면 검토 의견 오차라고 하면 이전에 1, 2, 3, 4차가 있었을 거잖아요. 다 주고받고 5번째 온 거예요. 이게 여기는 좀 빈 프로젝트라서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는 보증금, 월세, 권리금, 합계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그 업체 선정할 때 아파트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필터링을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아파트와 점포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그 업체 입장에서는 아파트 했으니까 점포도 쉽겠지. 그러진 않아요. 점포도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증금, 월세, 권리금, 월세, 권리금, 합계 이 순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 6개. 여기에서 직거래일 때, 임대일 때, 중개거래일 때 6개의 화면이 이거는 저희 매물을 입력하는 화면인데 각각 옵션들이 달라서 입력하는 화면이 6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각 케이스마다 직거래 매매일 때, 임대일 때, 권리금 매매일 때, 중개거래일 때 이럴 때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옵션들이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이해도가 없다 보니 5번 왔다 갔다 하고 저 이거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 해지를 했어요. 왜? 이대로 가다가는 10차, 11차, 12차 될 것 같아서 계약을 해지를 했는데 이따가 좀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서로 소리 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해도 그러니까 우리 발주사 입장이든 수행사 입장이든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거나 아니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전에 고객과 여러분 수행사의 PM이시라고 하면 고객이 발주사가 어떤 사업군인지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어떤 서비스 흐름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방법으로 제가 좀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기획 쪽에서 요구사항 분석할 때도 좀 활용이 되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거는 하나의 케이스예요. 하나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거 의도는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들어갈 때 다 캡처를 받아요. 다 일일이 다 눌러보고 저희 뭐 웹 같은 앱 같은 경우 디자이너스 레퍼런스 가면 각각의 뭐 로그인, 회원가입 그 어떤 한 앱의 전체 화면을 다 캡처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앱 저도 그거랑 유사한 거죠. 어떤 서비스나 여러분들이 수행사 PM이라고 하시면 어디에 그 발주사 쪽에 제안을 하거나 발주사 쪽에 뭔가를 요구사항들을 이끌어낼 때 적어도 처음에는 그 사업군이나 그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먼저 이해도를 높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디자이너처럼 클릭하면 탭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를 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할 때 그냥 눌러보면 그때는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몰라요. 이렇게 구조화하게 되면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 요구사항을 받을 때, 자, 여기에서 이거를 누르니까 이 화면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추가, 수정, 삭제할 게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요. 그걸 가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화면별로. 근데 저희가 요구사항 분석을 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게 고객도 잊어버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고객도 누락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몰라서 파악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별로 추가, 수정, 삭제할 거 체크를 하고 디스크립션 남기고 요구사항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화면에서 똑같이 추가, 수정, 삭제 체크를 했는데 이 화면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X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페이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고객사도 맞아 이번에는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것도 바꿔야 되네 이것도 바꿔야 되네 이런 것들이 고구마 줄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나오면 되는데 언제 가서 나오냐? 구현할 때 나와. 그 내용 설계할 때 나와요. 그리고 제일 심한 경우는 테스트할 때 검수할 때 나와요. 아 맞아 우리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페이지를 이 기능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게 고객의 발주사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얘를 건드리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어요. 그리고 얘를 건드리면 얘도 바뀌어요. 연달아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행사가 하는 거는 한 페이지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페이지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사 쪽에서 이걸 요구사항으로 한 페이지를 했다. 그럼 한 페이지 작성한 만큼의 일정을 짤 거고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만큼의 인력을 배정을 할 거예요. 근데 구현할 때 보면 한 페이지가 아니라 네 페이지가 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곧 일정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맞춰요? 야근, 철야, 주말 출근해서 맞출 수밖에 없는. 왜? 요구사항 분석이 제대로 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요 내용들 요구사항 분석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을 좀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좀 효율성을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 어떤 방법으로 대면회의 전에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에 이제 대면회의를 진행합니다. 대면회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들은 파악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새는 비대면 회의도 많이 하니까요.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비대면 회의인데 진행 목적은 고객 요구사항 중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 또는 자료 없는 부분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뭐 참석자는 고객이나 의사결정권자, 고객은 의사결정권자랑 실무 진행자 부분이 있고 수행사 쪽에서는 주로 PM이랑 기획자가 이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가급적 메인 디자이너나 메인 개발자 포함시키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타파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파악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 안내는 미리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는 이미 우리가 RFP라든지 자료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확인을 한 거고 고객의 상황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필요한 거가 있으면 이 비대면 대면이든 대면회의가 회의체 구성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미 질문을 보낸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부분들이에요. 이 회의는 가서 자, 니네들 요구사항을 말해봐. 이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의 가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질문 드렸었던 그 답이 어떤 건지 그 답변을 듣기 위한 회의인 거지 그냥 가서 고객 인사하고 이런 회의는 아니라는 거죠. 이 회의는. 근데 현실적으로 요구사항 분석 회의를 가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수행사 쪽에서. 사전에 저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자, 요구사항 어떤 게 있죠? 어떤 걸 해드리면 될까요? 아니, 그건 사전에 알고 오셔야지. 그래서 파악하신 다음에 다시 미팅하자고 되돌려 보낸 적도 있어요. 자, 재답변이 필요한 것과 고객 내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은 회의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이거를 듣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리고 고객한테 이 회의에서 도출된 사항들이 모두 개발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얘기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 나중에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테스트할 때 어떠한 A라는 기능을 왜 없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수행 범위 아니다. 근데 최초에 우리 미팅할 때 그 기능 얘기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때 회의록에는 있었지만 그건 우리가 해준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근데 발주사 쪽에서는 그럼 그때 얘기하지 왜 말을 안 하고 있었냐. 해달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해줬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추가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주사 PM이라고 하시면 우겨야죠. 그럼 발주사 PM 되게 잘한 거예요. 수행사 PM 쪽에서는 불합리하지만 발주사 PM 쪽에서는 야, 니네 그러면 그때 못한다고 얘기했어야지. 왜 얘기 안 하고 있었어? 그게 발주사 PM의 입장. 수행사 PM은 다른 거죠. 그리고 요구사항 제한할 때는 영업일 1일 이내, 구축 시에는 영업일 5일 이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영업일이라는 거는 영업일 1일이면 8시간이잖아요. 제한 8시간, 구축할 때는 40시간 정도 되는 부분들인 거죠. 제한 같은 경우는 제한 기간을 많이 주지는 않죠. 국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이 정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아니 몇백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진행하는 거는 일주일? 연휴 껴서? 주말 껴서? 2주 주면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2주 준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들 보다가 또 막판에 일주일 남겨놓고 주말 껴서 제안서 만드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긴 합니다. 그러면 그 짧은 제한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RFP도 러프하게 온 상태에서 분석을 하면 얼마나 분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우리 한 번 미팅했어, 두 번 미팅했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미팅을 하더라도 적어도 다 뽑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제한 시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객사하고, 구축 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고객사나 제3의 장소, 개인적으로 제3의 장소 선호합니다. 토조 같은데. 왜냐? 제가 수행사일 때 발주사 쪽에 미팅을 가면 꼭 발주사 담당자들은 꼭 회의 무슨 일이 있어. 어디 갔다 와. 그러면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미루시죠. 다음에 하시죠. 라고 하는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3의 장소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제3의 장소에 모인다는 자체가 여기에 집중도를 좀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사 PM일 때는 양해를 되게 많이 구해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꼭 영업일 5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최대 정도 확보를 하는 거죠. 제가 수행사 PM일 때는 발주사 PM이든 아니면 발주사 PM의 의사결정권자, 이러한 시간을 뺄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한테 왜 이런 시간을 빼야 되는지를 설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요구사항 도출할 때 피해야 되는 용어들, 수용 가능, 적합, 가능한 한 최소한, 아까 저희 발음 컴퍼니에서 제가 분석한 거 있잖아요. 그때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용어가 해석이 다 다릅니다. 아까 심플하고 직관적인 UI, 얘들이 말하는 심플은 뭐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차별화, 쓰기는 쉽죠, 발주 입장에서. 근데 그 차별화가 뭐냐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차별화랑 걔네들이 생각하는 차별화랑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분석할 때에는 체크를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귀찮은데, 그 귀찮은 것들이 나중에 가면 큰 데미지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하시면 좋다라는 이유입니다. 여기 더 빠르게라는, 제가 경제를 배워서 이데일리라는 곳이 있어요. 저 이데일리에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뉴스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앱 쪽에 뉴스 로딩하는 속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외주를 줬어요. 외주를 준 곳이 지금 오더 커뮤니케이션즈,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오더컴즈라는 곳에 외주를 줬고, 그 업체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완료 보고까지 했어요. 완료 보고는 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실무자가 봐도, 우리가 봐도, 제가 실무자였는데 우리가 봐도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전보다. 그래서 완료 보고를 했는데 이데일리 사장실 가서 완료 보고를 하니 우리 대표가 하는 말, 야, 이거 네이버보다 빠르냐? 아니요, 네이버보다는 빠르진 않죠. 왜냐하면 네이버라는 거는 우리는 RFP도 없었고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대표가 네이버라는 얘기 꺼낸 적도 없고, 기존에 있는 것보단 빠릅니다. 야, 네이버보다 느린데 무슨 이게 빠른 거야?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의 빠르다는 기준은 네이버보다 빠른 거예요. 네이버. 근데 우리는 실무자들은 그게 아니었죠. 근데 제가 이데일리를 퇴사를 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에이전시 쪽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5개월, 6개월 뒤에 똑같이 속도를 리뉴얼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입찰을 해서 들어가서 수주를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 한 게 뭐냐면, 대표한테 가서, 그 대표가 그 대표니까 대표한테 가서 대표의 환경, 지금 대표 폰에서 이데일리 사이트, 네이버 속도 측정, PC랑 앱이랑 속도 측정하고, 대표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몇 초가 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몇 초 정도가 되면 그거는 네이버보다 느리지만 빠른 겁니다. 왜? 대표의 빠르다는 기준은 네이버니까 그 기준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그러한 사전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면 똑같이 저희 완료 보고했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네이버보다 빠르니? 안 빠른데요? 그럼 다시 고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왜? 요 더 빠르다라는 부분을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가능한 한 한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이라고 있으면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발주사 PM은 가능한 한다, 가능한 한다. 근데 수행사 쪽에서는 가능한 하는데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했을 때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는 그거에 대한 단어,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명확히 하시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하고 싶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요구사항이 끝나면 문서 정리해서 내용에 추가, 수정, 누락, 삭제가 있는지 검토 요청합니다. 이슈가 있으면 협의하고요. 없으면 요구사항 정의서로 고객과 확정한 후에 배포를 합니다. 어떻게 배포하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샘플들이 많잖아요. 샘플들이 많다는 것은 표준화된 어떤 요구사항 분석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샘플들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샘플들을 많이 좀 넣어놨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PC와 모바일이 있는데 PC만 들어가는 기능, 모바일만 들어가는 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구사항 할 때 어떠한 기능들은 이건 모바일 들어간다. 그러면 모바일에 들어가는 기능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요구사항 분석서에 산출물도 녹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샘플 3를 보면 얘네들은 이 요구사항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내용들도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규냐, 개선이냐, 출처가 뭐냐, 어떤 회에 나왔느냐, 요청한 부서가 뭐냐. 특히 요청 부서 같은 경우는 하나의 1대1로 요청 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오는 거. 정부 부처 같은 데는 연관된 부서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곳에 어떤 곳에서 요청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투입 인력, 어떤 인력 넣을 거냐 이런 것들도 요구사항 분석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요청한 것들, 우리는 이걸로 해줘 요청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고객 요청사항으로 넣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이 있는데요. 뒤에는 좀 안 보이시긴 한데 회원 가입인데 비회원 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회원 가입은 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비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HTML 페이지로 개발하는 건데 이 신규 개발이에요. 제약 조건은 진행 조건은 비회원이 결제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필수 항목을 입력 체크하고 신용카드만 결제가 가능하며 이게 다 이루어지면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플로우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요구사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유스케이스로 저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그리는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여기에 디스크립션 달아서 이것들을 하나에 다 모아서 전달을 해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요구사항 분석서는 되게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환경에 맞게 체크해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때 꼭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게
미결정된 요구사항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미결사항 정의서. 중요한 건요, 이 빨간 겁니다. 미결정된 사항이 뭐냐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하느냐,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트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 이거를 기록해 놓지 않으면 누락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사항 분석하는 거는 고객이 무엇을 만들길 원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만들기 원하는 그 부분이 어떤 문서화가 되어 있으면 그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게 RFP일 수도 있고 제안서일 수도 있고 어떤 회의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있고 이 자료를 통해서 만약에 다 파악 가능하시다 하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료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고객과 회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거고 그 상황에서도 결절되지 않은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고객 쪽에서도 고객 담당자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그 회사의 여러 부서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들, 비용이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은 요구사항 분석 기간에 안 나올 수 있고 결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단 이 결정들이 나와야 수행사는 뭘 해요? 수행범을 뽑을 수 있고 견적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뭔가 결정이 안 난 사항들은 그것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나 수행범위나 요구사항, 수행범위나 견적을 내는 데까지도 뭔가 안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 수행사 PM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논외. 요거를 제외한 현재 미결정된 사항들을 제외한 상황의 그 요구사항만 가지고 상세 범위와 그 수행 범위와 견적을 뽑는 거죠. 그거에 대한 협의는 발주사 PM과 하셔야 되는 거고. 왜? 어떻게? 이번 기간은 수행 범위는 니네들이 원하는 게 1부터 70까지인데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 1부터 40까지는 가능해. 근데 미결정된 사항들이 뭔가 결정이 되면 우리 수행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빼놓고 미결정된 사항들은 빼놓고 진행을 할게 라고 고객과 합의를 보셔야 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분석을 합니다. 어우, 많죠? 그렇죠? 요구사항 분석 뭐 한다고요? 수행범위 뽑기 위해서. 이제 요 다음에 수행범위를 뽑을 거예요. WBS 뽑고. 그 수행범위를 뽑으러 가기 위한 하나의 처음 과정이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고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외주를 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서 RFP든 뭐 기능정리서를 만들어서 외주 쪽에 보내야 외주 쪽에서 이렇게 피드백이 좀 정확하게 오는지 문의를 하셨는데 아까 그 RFP 제가 우측에 디스크립 담겨 있잖아요. 그 정도는 다 쓰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심플, 우리의 심플은 이게 뭐냐? 차별화. 우리는 어떤 걸 차별화하고 한다. 우리의 경쟁선은 어디가 있고 얘네들은 어디를 벤치마킹해라. 우리는 UX, UI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에 대해서 그 위쪽 사람들이 만족해 한다. 우리 타겟팅은 누구다. 우리의 연령층, 성별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자세한 어떤 요구사항, 그 제안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좀 나중에 보강이 돼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시 55분인데요. 쉬시고 3시 10분부터 다시 WBS 진행하는 거 하겠습니다.